원전의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봤던 환경적인 요인이 이미 국제에너지기구에서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원전을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게임 끝난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굉장히 친원전입니다. 탈원전했던 국가들, 글로벌 국가들이 복귀하는 마당에 우리나라만 따로 역행한다? 그러진 않을 것 같긴 해요. 얼마 전에 BYD가 유럽에서 우리 전기차 전략 실패했습니다. 인정했어요. 유럽 완성차들의 중저가 모델 나오기 전까지는 반짝했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소위 말하는 이 3사의 점유율? 저는 그거는 또 다시 회복되는 국면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중국 비중이 좀 줄어들고 국내 배터리한테는 좀 아직 기회가 있다. 김지윤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친환경 탈원전 열풍이 지나가고 지금은 SMR 소형 이제 원전과 대형 원전의 시대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원자력이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는 뭘까요? 가장 첫 번째는요.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태양광, 풍력. 이걸로 전력을 다 충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치명적인 약점이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간헐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전력의 수급이 굉장히 불안정하다. 들쑥날쑥한 거죠. 특히 태양광이 진짜 심해요. 풍력도 해상 풍력은 오히려 좀 괜찮은데 육상 풍력은 전력에 대한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굉장히 원자력을 굉장히 안 좋게 어떻게 보면 악화시키거나 비화시켰어요. 너무나 위험하고 무서운 걸로. 근데 사실이긴 해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 터진 이후로 그 뒤로 굵직하게 원전 사고 터졌다고 할 만한 게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쓰리마일 섬이라고 원전을 폐쇄했던 원전 그 바로 옆에 쓰리마일 섬 옆에 신규로 또 원전을 짓거든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중국 놈들이 얼마나 무서운 게 뭐냐면 그렇게 탈원전 미국과 유럽이 원전에서 슬슬 발을 빼는 동안에 네. 이 중국 놈들은 엄청나게 원전을 키운 거예요. 말도 못하게 상상 초월하게. 그럼 중국이 바보라서 원전을 그렇게 키웠을까요? 그만큼 안정적으로 에너지원 소위 말하는 AI 이 대란 AI 빅사이클을 감당할 전력의 대안으로 원전을 본 겁니다. 그런데 실제 발전 단가라고 하는 게 높지 않아요. SMR 같은 경우는 이제 막 개발 단계니까 높은 거고 네. 대형 원전, 원래 우리가 수주받던 대형 원전들은요 발전 단가가 신재생보다 더 쌌으면 쌌지 더 네. 경쟁력이 있으면 경쟁력이 있지 더 경쟁력이 낮은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제가 알기로는 맥스 최대 얼마까지 늘리냐면 400기가까지 늘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미국 빼고 미국이 한 130에서 한 150기가 될 거예요. 미국 빼고 나머지 국가들 원전 강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있거든요. 영국, 러시아, 그다음에 우리나라 다 합친 거랑도 중국이 짓고 있는 원전이랑 이미 지어놓은 원전을 게임이 안 되게 차이 나요. 몇 배 차이 나요. 몇 배. 3배가 아마 넘을걸요 아마? 그러니까, 한국, 네. 영국, 러시아 한국, 다 합쳐도. 영국, 러시아 뭐 이렇게 합친 거가 뭐 한 예를 들어 150기면 중국 400기가. 그러니까 이제 중국을 뺀 나머지 국가들 다 합치면 중국이랑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놈들이 진짜 무서운 거죠. 과거 3년에서 5년 사이에요. 아마 연평균 50%씩 캐파를 확대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AI가 촉발하는 이 전력을 뭘로 다 감당할 거냐? 그럼 원전밖에 없다. 그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원전의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봤던 환경적인 요인이 이미 국제에너지기구에서 네.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원전을 인정을 했어요. 고효율 저탄소 친환경 발전원으로 원전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게임 끝난 거죠. 그러니까 원전이 이미 그냥 친환경 에너지원의 분류 체계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중국하고 격차를 계속 줄이기 위해서 탈원전을 했던 지금 사실은 체코만 부각돼서 그렇지 독일, 영국, 프랑스 전부 다시 재가동하는 우리나라 마찬가지고 재가동 사이클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럼 앞으로 풍력하고 태양광 안 지을 거냐? 그건 아닌데 풍력, 태양광 아무리 열심히 많이 지어도 이 엄청난 에너지 대란을 캐파를 극복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풍력, 태양광도 또 갑자기 트럼프가 되는 순간 풍력, 태양광을 박살을 내놨잖아요.
조금 박살낸 게 아니라 뭐 거의 죽이다시피 하다가 이제 풍력 태양광 죽이면은 그 많은 에너지 그거를 캐파를 감당을 못 한다고 해서 다시 조금 살리는 수준인데 다행인 건 트럼프는 굉장히 친원전입니다. 그리고 실제 에너지 장관을 소형 모듈 원전의 탑티어라고 할 수 있는 오클로 이사 출신을 에너지 장관에 앉혔어요. 그만큼 에너지원으로서 원전의 중요성을 굉장히 트럼프가 중요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 굉장히 강조를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전이 과거와는 다르게 여러 가지 안정성 측면으로 보완이 기술적인 업그레이드나 보완이 많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어서 사실은 친환경 에너지에 가깝게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포함이 되면서 그리고 발전 단가는 낮으면서 신재생 에너지를 보완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의 치명적인 약점인 에너지 수급의 불균형을 가장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원전밖에 없다. 그래서 원전이 부각되는 거고 실제 원전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게 뭐냐면 글로벌로 원전을 지을 수 있는 나라가 10개 될까 말까예요. 그러니까 원전 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국가가 몇 개 없는 거죠. 우리나라도 거기 들어가죠. 무조건 들어가죠. 강국이다. 완전 강국이죠. 근데 대표님 전 정부가 망쳐놨죠. 이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탈원전을 우리가 그 몇 년 이제 그 지난 정부 때 좀 하면서 네, 5년 넘게 박살났죠. 예, 그때 사실은 제가 듣기로는 네. 우리나라 원전 기술 인력이 중국으로 엄청 빠져나갔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은 우리나라 이제 좀 기술을 잃고 많이 따라잡히거나 뒤처지게 된 건 아닌가요? 기술력으로? 중국하고 얘기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완전히 회복된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이 상당 부분 기술을 뺏긴 부분이 있겠죠. 제가 너무 잘 아는 게 원전 관련된 기자재 납품 회사에서 제가 엔지니어로 일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만 해도 저는 뭐 15년도 전 얘기, 그쵸. 거의 15년 전 얘기네요. 문재인 정부가 아니었으니까 원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인력도 많이 유출되고 많이 팀도 축소되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죠. 환경적인 인프라에 대한 굉장히 부족한 부분, 정부 지원도 끊기고. 그래서 기술적으로 중국이 예를 들어 뭐 3원계 배터리 하면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월등 기술력에서 뛰어나, 메모리 반도체 하면 중국보다 우리나라 기술이 뛰어나, 그렇게 딱 말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 얘기하신 걸로 지금은 많이 유추해 따라잡혔다. 예. 원전 관련된 기술력 측면으로 보면 그럴 수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으로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그 밑단의 기자재 뭐 BHI라든지 뭐 S&T 뭐 에너지라든지 이런 원전과 관련된 그 핵심 기기, 주기기, 보조기기를 만드는 인력들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 힘든 상황을 잘 버텨내고 지금의 소위 말하는 이 앞으로 다시 원전이 부활될 거를 대비해서 어떻게 보면 힘든 인고의 시간을 거쳐서 지금은 어느 정도는 이제 다시 좀 살아나려는 분위기에 그쪽이 확대되려고 하는 거지. 지난 과거에 그렇게 인력 유출이나 그런 부분에 타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원전 쪽이 정상화돼도 그런 부분 때문에 100% 역량을 다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그런 인력 관련된 부분 조금 더 확인은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나 원전 기자재 뭐 BHI나 S&T 에너지나 이런 쪽에 지금의 이제 그 메가 트렌드 에너지 사업의 어떤 큰 대세를 보면 다시 돌아오겠죠. 근데 다시 돌아오는데 처우의 문제 때문에 그 진짜 상상 초월하더라고요. 그냥 중국 가면 그냥 3배 준다고. 한국보다 무조건 연봉 3배. 그냥 중국 가면. 3배 준대요. 그냥 깔끔해요. 그냥 얼마를 받든 3배. 어디든 뭐 10배 준다고 얘기하는 데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기술을 빼가는 게임이 거구나. 안 되니까 그런 측면인데, 그렇죠. 근데 그거 사실 애국심에 맡기기에는 너무 그렇죠. 우리가 막 잘할 거니까 네. 여기 있어라가 아니고 우리는 이제 암울해졌으니까 네. 암울하니까 뭐 개인이라도 살아야겠죠. 그렇죠.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해결이 안 됐습니다. 해결이 안 됐고 좀 더 제가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분명히 기술력에 있어서 격차? 뭐 기술 진입 장벽? 그거 냉정하게 중국 업체랑 비교했을 때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뭐 대형 원전단의
주기기 뭐 원자로, 반응기, 가열로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다행히도 두산 에너빌리티나 그 밑에 보조기기, 복수기, 페어레스 보일러 이런 거는 BHI 이런 게 세계적인 기술력을 아직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중국이 따라온 거지 우리나라는 여전히 탑티어다. 음. 좋습니다. 그럼 일부 기자재 항목에 한해서. 좋습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 뭐 대통령 선거도 얼마 안 남았지만 서방권에서 우리나라도 포함해서 워낙 원자력이 친환경 탈원전이 답이 아니고 이 AI 늘어나온 전력 수요는 원전밖에 답이 없다라는 좀 합의가 되고 있으니까 정권 어느 정당이 대통령이 되시더라도 요 원전을 좀 원자력에 집중하는 기조 요거는 유지가 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지금 사실 유력 대권 후보가 전 정부랑 다르게 이 원전, 그러니까 과거의 탈원전하고는 조금 다른 스탠스. 그러니까 신재생과 투트랙으로 가는 게 맞겠다. 그렇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일단 너무 다행이라고 보고 우리나라만 아까 유럽, 독일 포함해가지고 뭐 프랑스, 영국, 추가적으로 나오는 미국까지 일종의 탈원전했던 국가들, 글로벌 국가들이 네. 복귀하는 마당에 우리나라만 따로 역행한다? 그러진 않을 것 같긴 해요. 물론 정부에서 진짜 안타까운 거는 매년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짜는데 네.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나왔습니다. 네. 가장 최신 것, 가장 오래 따끈따끈한 거. 근데 한 기가 줄어들긴 했어요. 총 기수. 3기 중에 2기로 지금 선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줄어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2기가 유지됐다는 거에 너무 다행으로 현재로서는 그렇게 파악은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메가 트렌드에 우리나라도 지금 유력 대선 후보가 뭐 AI 뭐 얘기하잖아요. 네. 뭐 100조 양성하겠다. 그러려면 전력 수급의 대안을 뭘로 가져갈 거냐, 신재생으로 가져갈 거냐. 그런 측면으로 보면 다행히도 과거 문재인 정부랑은 다르게 전력의 연속성은 조금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 두산 에너빌리티나 뭐 BHI나 이런 기업들, 원전 기자재 기업들은 설계를 하는 사람으로 치면 뇌에 해당되는 네. 브레인들. 그거는 이제 탑티어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라는 거의 넘사벽 수준의 그런 설계 업체가 있거든요. 네. 최종적으로 이 뭐 반도체 설계하듯이 그 원전을 설계하는 이 웨스팅하우스랑 한수원이랑 지난 몇 년간 5년이 넘을 거예요. 계속 그 지식재산권, IP 문제, 지적재산권 문제를 치열하게 다투다가 그걸 주장하는 웨스팅하우스 사장이 그만뒀어요. 그것도 있고 지금 우리가 어디죠? 체코 원전 수주 받으면서 그런 측면으로 한수원이랑 원만하게 이게 합의가 된 것으로 일단은 웨스팅하우스가 발을 빼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팀코리아라고 하는 한수원, 한국 수력 원자력이 해외 원전 수주를 따내든 웨스팅하우스가 따내든 그 밑단에 있는 기자재나 어떤 이 파운드리 원전을 제작하는 쪽은 국내 업체가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됐든 BHI가 됐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과거에는 한수원이 따내면 한수원 밸류체인인 우리나라가 가져오고 예를 들어 웨스팅하우스가 따내면 우리나라 아예 그것도 못하는. 근데 지금은 뭐 팀코리아, 뭐 웨스팅하우스 팀 뭐 이렇게 소위 말하는 연합의 형태가 엄청 많아지면서 거기에 두산 에너빌리티 레퍼런스 있어? 네, 저희 뭐 아랍에미리트 바카라 원전 뭐 완납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럼 가져와봐. 그렇게 그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원전 기자재 업체들한테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회들이 열리고 있다. 그러면 그런 측면으로 보면 국내 업체들의 일종의 글로벌 레퍼런스는 검증돼 있다. 네. 이번에 아마 체코 원전 할 때 가격적인 것도 있었지만 딱 그 체코 원전 고 마무리되는 시점에 그 바카라 2009년도에 한 게 완전히 이제 완벽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레퍼런스가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렇게 추론이 되거든요. 왜냐면 당연히 유럽 측면으로 보면 프랑스 전력청에 주는 게 같은 유럽 내 국가에 당연히 우대해 주잖아요. 네. 네. EU 연합에서도 하듯이 유럽 차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똑같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레퍼런스 측면으로 프랑스 전력청보다는 한국의 한수원, 팀코리아 쪽에 더 높은 점수를 준 거죠. 그거 아직 발표가 안 나서 또 추가적으로 2차 이제 발표 나올 건데 그래서
글로벌 레퍼런스를 잘 쌓았다는 거고, 그리고 또 가격을 무시 못하는 거죠. 프랑스 EDF 전력청이 하든 미국에 만약에 웨스팅하우스가 미국의 기자재 업체들이랑 팀 꾸려가지고 했을 때 이 가격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난대요. 최소 30% 이상. 기본적으로 기술 차이는 별로 없어. 레퍼런스 차이도 별로 없어. 근데 가격을 30% 이상 비싸게 주고 산다? 원청 입장에서 발주를 주는 국가 입장에서 국가 예산으로 배정을 하잖아요, 원전을. 그쵸. 근데 30% 비싸게 살 이유가 사실 없는 거죠. 그리고 그 프랑스는 납기도 뭐 10년 걸린다면서요. 정확합니다. 예. 납기 차이도 어마어마한. 음. 이번에 체코 원전 받을 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플러스 항목 중에 들어갔어요. 이 얼마나 납기를 준수해서 하냐. 지금 방산이 난리 난 이유가 폴란드에서 예상한 것보다 너무 빨리 줘가지고 그런 것처럼 그 단납기가 가능하다는 것 측면도 앞으로 체코 원전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 옆에 국가들이 대기하고 있거든요. 뭐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뭐 네덜란드 뭐 이렇게 쭉쭉 나와 있거든요. 지금 불가리아 지금 현대건설이 지금 하고 있는 뭐 불가리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나라들의 체코 원전이 또 하나의 레퍼런스가 돼서 순차적으로 계속 가는 모양새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측면이 있고, 가격 경쟁력, 가성비, 글로벌 레퍼런스. 그리고 두산 같은 경우는 스코다 파워라고 이미 체코에 법인이 있는데 네. 그걸 또 최근에 상장시켰어요. 그러니까 물건 잘 만드는 레퍼런스도 있지만 대외적인 인지도도 잘 쌓아가고 있는 거죠. 두산그룹도 그렇고, 네. 현대건설도 그렇고. 현대건설은 뭐 말도 못하게 글로벌로 이 복합 화력부터 포함해가지고 원자력부터 포함해가지고 다양 뭐 불가리아 뭐 코들로이 원전 요번에 또 수주 받아가지고 그 레퍼런스를 쌓아가면서 대외적인 신인도나 인지도가 굉장히 올라간 거죠. 납기 포함해서. 그래서 저는 원전 관련된 부분은 뭐 글로벌 에너지 메가트렌드 산업에 맞는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 시류를 좀 잘 탔다? 그렇게 보고 있고, 다만 이제 그러려면 재무 구조가 좀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체코 같은 경우는 과거에 아랍에미리트 원전, 바카라 원전보다는 훨씬 더 좋은 마진에 앞으로 계속 그 계약 조건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는 또는 뭐 BHI는 또는 현대건설은 원전 관련된 실적은 계속 실적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대급 실적을 계속 갱신한 원전 그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그 매출 인식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회사 내부적으로 그걸 4번에 쪼개든 뭐 6번에 쪼개든 3년에 나눠 쪼개든 뭐 1년에 통으로 반영하든 그 인식, 매출 인식하는 방법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대표님,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건설, 한전기술 등 국내 원전주 주가 흐름이 좋아요. 네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분위기가 반영돼서. 그럼 이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김지훈 대표님이 가장 좀 주목할 만한, 네. 현재 좋게 보시는 원전 기업 하나만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이유도 좀 궁금합니다. 주가 흐름부터 먼저 한번 빠르게 보고 갈게요. 주가 흐름 중요하니까. 네. 제가 오늘 것까지 4월 29일 것까지 우리 장중에 찍고 있는데 조선 방산만 얘기하잖아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 올해 1월 달부터 4월 말까지 상승률이 60%예요. 엄청 어마어마하죠. 네. 신고가 영역에 있어요. 최고점 대비 6%. 요 DD라는 걸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네. 자, DD가 뭐냐면 역대급 신고가, 최근 10년 내 가장 높은 가격이랑 4월 29일 현재 주가와의 차이, 괴리율이라고 합니다. 괴리율이고요. 요게 네. 마이너스 6%면 그냥 신고가 영역이에요. BHI 지금 계속 역대급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데, BHI 같은 경우는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요거 제가 작년 수익률까지 가져왔어요. 작년에 9.6%, 물론 지수보다는 선방했습니다. 네. 근데 요거 두 개 합쳐봤자 100%가 안 돼요.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사실 썸네일을 무섭게 달까봐 좀 걱정은 되지만 네. 저는 더 갈 거라고 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더 오른다. 그렇게 썸네일 다시면 안 되고요. 네. 좋게 보신다. 네, 좋게 봅니다. 그리고 자, BHI는 이미 작년에 95%나 올랐어요. 근데 오늘 또 78% 상승 나타내고 있죠. 근데 여기도 전 더 갈 거라고 봅니다. 대표님, 근데 이게 BHI, 두산 에너빌리티야 좀 더 크고 작년에 그렇죠. 좀 덜 올랐으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그렇죠. 것처럼 그렇죠. 상승 여력이 네. 있지 않을까, 역대급 수준 되니까. 네네. 근데 네. BHI는 작년에 거의 맞아요. 2배, 올해 80%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서 더 오를 수 있을까요? 뭐 재료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수원 팀으로 들어가든,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까 말씀드린 웨스팅하우스가 설계하는 웨스팅하우스 팀에 들어가든, 네. 또 다른 웨스팅하우스나
한수원 말고 유럽의 어떤 팀이 들어가도 두산 에너빌리티의 기자재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만드는 이 원자력 관련된 주기기를 글로벌로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대략 6, 7개 정도가 글로벌로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데 캐나다의 뭐 BWXT 그런데 지금 캐파를 공격적으로 늘리면서 아까 얘기하신 단납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업체가 그 중에 몇 개냐로 추리면 3개 안팎으로 줄여진다고 봐요. 그리고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예를 들어 주기기를 수주를 받는다. 그러면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1+1 개념으로 BHI의 복숭이나 페어레스 보일러가 따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조금 더 원전에 포커스가 돼 있고요. BHI는 원전의 기자재도 하지만 지금 대란인 LNG 제가 LNG만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사실 LNG 얘기할 기회를 다음 달에 꼭 주세요. 네. 왜냐면 LNG는 다음 달에도 계속 좋을 거라 보기 때문에 네. LNG에 들어가는 소위 말하는 기자재 그게 페어레스 보일러거든요. 요거는 LNG의 모멘텀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랑 BHI 되게 심플해요. 요 2개만 딱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모든 자재를 발주하고 예를 들어 한수원이 팀코리아를 해서 딱 하면 그 EPC 업체라고 하거든요. 최종 건설하는 업체는 어디가 하냐면 바로 현대건설입니다. 근데 현대건설이 61% 올랐어요. 네. 건설 쪽 아무도 관심 없죠. 그렇죠. 작년에 지금 네. 거의 마이너스 26%예요. 맞아요. 작년에 마이너스 26%. 부동산이 안 좋았으니까. 부동산이 안 좋았으니까. 근데 보세요. 61%예요, 65. 이거 건설 때문에 국내 주택 경기 때문에 올랐을 거예요. 100% 이거 원전 때문에 오른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나마 두산 에너빌리티는 작년에 플러스였잖아요. 네. 현대건설은 더 룸이 많이 남아 있는 거죠. 지금 아까 강조해 주신 DD로 보면 마이너스 최고점 신고가 대비 마이너스 46%예요. 현대건설은 아직도 마이너스 47%예요. 최고점 대비해서는. 이 룸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 현대건설은 대표님 건설사니까 요즘 부동산 경기가 꿈틀꿈틀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앞으로 또 돈도 엄청 찍어낸다고 하고 세계적으로 이게 부동산 또 호황이 오면 요 원전 호황하고 겹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전문가셔서 제가 얘기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지금 이제 바뀌면 예를 들어 정권이 교체되면 주식보다는 사실 부동산 이거 뜰 거다 벌써 이미 다 퍼져 있어요. 실제로 될진 모르겠지만 현재 될지도 모르는데도 이미 그분 대통령 됐어. 부동산 될 거야. 이미 퍼져 있어요. 저도 최근에 집장만 했지만 잘 산 것 같아요. 정권이 바뀌면 통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현대건설 잘하는 게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방배에 그거 아세요 대표님? 언덕백에 있거든요. 교통도 안 좋아요. 방배 현대건설이 지금 프리미엄 브랜드로 DH 현대인가? 26년 내년에 들어오는데 거기를 이제 약간 언덕길인데 갈아엎어가지고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투트랙으로 간다는 거는 힐스테이트 갖고 잘 안 돼서 DH를 만든 게 아니라 그렇게 초고가 프리미엄을 만들면 그것도 팔리니까 그쪽 초고액 자산가들의 수요가 있으니까 그걸 저는 그 브랜드가 투트랙으로 간다고 보거든요. 현대건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편한 세상도 이편한 세상 하이 브랜드 그 위에 또 있죠. 맞아요. 그런 식으로 부동산들은 이제 하이엔드가 하나씩 하이엔드를 다 있죠. 가져가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현대건설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아까 갖고 있지 못한 지금 모멘텀이 불가리아의 코줄로이드의 원전이거든요. 그게 아마 올해 26년, 27년 계속 아마 실적으로 나눠서 쪼개져서 반영이 전 될 거라고 보거든요. 한수원 팀코리아 플러스 알파가 현대건설이 지금 불가리아 그 원전을 갖고 있다. 7, 8호기. 네. 그리고 지금 얘네도 도시정비하고 복합개발 쪽 그러니까 특수 부동산 쪽 그거를 중장기 목표 이익률을 8%로 잡아놨더라고요. 이익률을. 근데 토목하고 플랜트도 하잖아요. 이거는 마진 잘 나와봤자 7%인데 그럼 건축 주택 쪽에 마진을 13% 이상 본다는 거거든요. 합쳐야 되니까요. 네, 합쳐야 되니까. 복합개발 상품이 2030년까지 매출 50% 이상씩 전체 매출에서 차지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저마진에 이제 소위 말하는 토목 낡은 노후화된 주택 이런 거는 다 그냥 그거 하고 아까 말한 DH 같은 쪽 아니면 도시정비 사업, 도시정비 개발 사업 아까 이거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드디어 이제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완공이 됐어요. 근데 그걸 완공할 때 중요한 건 기한도 지켰고 예산도 만족했다는 겁니다. 그럼 기한과 예산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냐? 진짜 손가락에 꼽는다는 거예요. 그쵸. 예. 그런데 지금 지정학적으로 유럽의 신규로 탈원전을 벗어나려고 하는 국가들, 다시 원전을 재가동하려는 데는 러시아와 중국의 밸류체인을 배제한다는 겁니다. 러시아가 탑티어거든요. 네. 상당한 기술력 갖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로사스톰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뭐 완전 탑티어인데 그쪽도 배제되려고 해요. 중국도 배제되려고 해요. 미국은 아예 못 들어가죠. 유럽에서도 만약에 배제된다? 그럼 아까 6, 7개가 있는데 이 중에 중국 업체, 러시아 업체 빼면은 3, 4개로 추려지는 거죠. 이거는 원청에 들어가는 게 현대건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러시아, 중국 밸류체인 배제되면 두산 에너빌리티도 수혜를 당연히 볼 겁니다. BHI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현대건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잡았어요. 지금 2030년에 재무 목표가 수주 40조에 영업이익률 8%예요. 그럼 주택경기만 봐가지고 영업이익률 8%가 나올 수가 없죠. 주택경기 보니까 영업이익률 잘 나와야 4%예요. 그럼 2배 본다는 얘기는 원전에서 거의 15%에서 20% 가까이 마진 나온다는,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별도 기준 수주, 이게 아마 원전과 기타 복합 개발 상품이랑 복합 화력 발전, LNG 플랜트 이쪽이거든요. 이거 수주 25조 본답니다. 그리고 아예 포트폴리오를 대형 원전이랑 소형 모듈 원전이랑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포트폴리오 최적화하겠다. 에너지 상품 위주로 최적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품별로 목표 수익률 잡아놨는데 제일 나쁘게 보는 아까 그냥 기존 주택 포함해서 그쪽이 8%예요. 사실 복합 화력도 굉장히 마진 나쁘거든요. 복합 화력 요 플랜트에 해당되는 건데 그게 6%대인데 그거 다 통쳐서 8%까지 하겠다는 거는 신규 도시 개발하고 원전 쪽은 최소 10% 이상 마진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건설이 일단 아무리 뭐 건설주가 나쁘다 해도 그 얘기하신 이제 정부 바뀌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있고, 그러면 현대건설도 똑같아요. 두산 에너빌리티랑 1+1으로 가는 거고. 근데 조금 더 이제 건설이란 덩치가 워낙 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더 훨씬 매력적이라고 보는 이유는 주가는 비싸지만 우리 그냥 순수하게 원전만 포커스해서 보면 너무 매력적인 게,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면 제가 제 채널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냥 원전계 그냥 TSMC다. 그러면 딱 답이 될 것 같은 게, 가장 탑티어라고 보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웨스팅하우스거든요. 네. 웨스팅하우스에 이미 납품을 한 이력이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지금 한수원과 웨스팅 지재권 분쟁 끝나면서 한미 원전 협정이 이루어지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가장 탑티어가 웨스팅하우스의 이 AP1000, 여기에 최초 적용된 게 보글 3, 4억이 지금 착공 지연됐다가 이제 지금 다시 세팅 들어가거든요. 이 AP1000에 주기기를 납품한 이력이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야, 대표님 이렇게 지금 그 원전 관련해서 왜 원전이 뜰 수밖에 없는지 세계 흐름과 이제 주목하시는 세계 업체를 얘기해 네네. 주셨잖아요. 네네. 조금 더 요런 거를 대표님 인사이트를 나 좀 더 알고 싶다. 네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이제 구독 모델을 하고 있거든요. 유튜브로 올리는 건 한계가 있어서 그냥 그때그때 매일매일 산업, 기업, 시황, 그리고 수급, 외국인 기관의 수급, 그거를 아주 깔끔하게 그냥 하루 종일 저는 그것만 준비하거든요. 그 레포트를 만들어서 매일매일 보내드리고, 당연히 매수매도 추천 아닙니다. 그거는 본인이 판단하셔야 되는 거고, 기업, 산업, 그다음에 시황, 그리고 수급까지 다 매일매일 체크를 해드리고요. 그 한 주를 쭉 정리하는 거를, 영상을, 유튜브에 없는 내용을 거기도 똑같이 기업하고 산업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서 빌리언스 캠퍼스라는 구독 모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그것도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더 깊게 공부하고 싶은 분은 저희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거기 네네. 한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2차 전지 산업이 위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중국 2차 전지는 좋은데 우리나라 2차 전지가 어렵다는 얘기인데, 2차 전지 업체들 연간 수익률 상황은 좀 어떤가요? 그 위기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요. 최근에 CATL이 테크데이를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소듐 배터리, 나트륨 배터리 네. 소금으로 가는 거. 네, 소금 배터리. 네. 이제 그 소듐 배터리가 LFP랑 삼원계 배터리 다 잡아먹을 거다. 뭐 불날 일 없고, 네. 그 다음에 가격 사고. 너무 안전하다고 하니까. 네, 성능만 좋으면. 근데 보세요.
LG 에너솔루션이 배터리 그럼 소듐 배터리보다 LG 에너솔루션이 폴란드에 공장 지어서 양산한 거가 기술력이 떨어질까요? 그건 전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LG 에너솔루션도 개발을 할 거 아니에요. 네. 소듐 배터리 당연히 개발하죠. 그런데 폴란드에 삼원계 배터리 양산하는데 4년 걸렸거든요. 네. 유럽에서 물이 바뀌기만 해도 배터리의 수율이 박살난다고 하잖아요. 네. 물만 바뀌어도. 음. 근데 그러면 일단 CATL의 데이터를 얼마나 믿을 거에 대한 신뢰도. 그 CATL 배터리를요. 중국에서 배터리 관련된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분이 굉장히 신랄하게 얘기한 유튜브도 있어요.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좀 객관적일 것 같아요. 너무 중국 배터리 찬양하고 중국 배터리가 좋다고 얘기하는 쪽이 많으니까. 근데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CATL의 나트륨 배터리가 굉장히 혁신적이다. 심지어 이거 증권사에서 그것도 얘기해줬어요. 개발하고 양산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심지어 기술적으로 훨씬 진보된 나트륨 배터리인데 모든 차에 다 적용해가지고 상용화가 언제 될 거냐는 거죠.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LG 엔솔이 CATL보다 기술력이 떨어질까요? 특허 건수만 9배, 10배 이상 차이 납니다. 배터리 관련된 LG 특허만. 엔솔이 특허가 훨씬 앞선다. 9배, 10배 앞선다. 넘사벽이에요. 넘사벽. 그러니까 예를 들어 LG 엔솔이 5만 건의 특허를 갖고 있다고 치면 CATL이 5천 건 정도예요. 그래서 같은 배터리 기술력으로 글로벌 탑티어라고 볼 수 있는 물론 CATL이 LFP 관련된 기술은 LG 엔솔보다 앞설 수 있죠. 근데 LFP 배터리의 기술력과 삼원계 배터리의 기술력의 차이를 굳이 따지자면 삼원계 배터리가 저는 훨씬 더 기술 난이도가 높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삼원계 배터리의 탑티어인 LG 엔솔이 뭐라고 했냐면 소듐 배터리 2030년에나 우린 상용화 가능할 거라고 했는데 CATL이 5년 앞당겨서 당장 요번에 테크데이 때 우리 25년도 올해 양산한다고 했어요. 네. 근데 그럼 올해 양산하려고 하면 엄청난 양산에 대한 데이터가 실전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검증을 하나도 안 했어요. 못 했어요. 그냥 톡 까놓고 얘기하면 그냥 연구소에서 한 대 어떻게 테스트해가지고 성공한 거를 자 우리는 그런 얘기는 누가 못해요, 그죠? 우리 소듐 배터리 개발했습니다. 상용화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수준이라고 보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보고요. 소듐 배터리가 됐어요. 근데 소듐 배터리의 치명적인 단점은 전기차의 핵심은 뭐죠? 계속 우리가 얘기하는 그거잖아요. 에너지 밀도, 주행거리. 네. 주행거리와 에너지 밀도인데 주행거리와 에너지 밀도가 삼원계 배터리랑 게임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소듐 배터리가 엄청나게 개발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얼마나 갈 수 있어? 200m 정도, 200km 정도 간대요. 그러면 지금 전기차 풀 충전하는 삼원계 배터리 얼마 가지? 600에서 700 가잖아요. 650에서 그 정도 가거든요. 3배 차이 나잖아요. 네.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일단은 소듐 배터리는 LFP 배터리랑 둘이 치고받고 싸워서 경쟁해서 이긴 다음에 다시 삼원계랑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LFP도 당장 LG 엔솔도 올해 25년도에 애리조나 공장, 미국 공장에서 지금 LFP 양산하잖아요. 그리고 내년에 26년도 삼성 SDI LFP 배터리 양산하잖아요. 이제 우리나라도 LFP 이제 본격적으로 미친 듯이 이제 LFP 양산할 거. 단 문제점은 그 LFP에 들어가는 양극재 제일 빠른 게 그나마 에코프로비엠하고 LNF인데 그게 27년도에 양산된대. 그래서 당장 LG 엔솔이 중국 거 LFP 양극재 갖다 쓰잖아요. 상주리온 거. 그래서 그런 게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LFP에 대한 말들이 많은데 그 소듐 배터리라는 게 LFP랑 일단 경쟁에서 이겨서 올라와야지 결승에서 삼원계랑 붙는 거예요. 근데 그거 LFP 이길지도 사실 몰라요, 그것도. 그래서 일단 그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적되는 게 유럽에서 55%, 60% 차지하던 한국 배터리 3사 점유율이 45%까지 떨어졌다. 맞아요. 45%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 CATL하고 BYD의 점유율은 49%까지 올라갔네? 3% 역전됐네?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무슨 차가 많이 팔리냐에 따라 월별로 달라요. 그거 아세요? 얼마 전에 BYD가 유럽에서 우리 전기차 전략 실패했습니다. 인정했어요. 어제. 정말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저희 하이브리드 늘릴 겁니다 했어요. BYD가. 그리고 지난번에 그때 굉장히 2달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BYD가 엄청 유럽을 공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주력으로 할 것처럼 봤지만 BYD의 주력은 BYD가 진짜 잘 팔리는 데는 어딘 줄 아세요? 진짜 잘 팔리는 데는요. 태국하고요. 동남아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네. 그리고 생각보다
BYD 차가 브라질에서 또 좀 팔린대요. 음. 그러면 브라질하고 싱가포르, 태국은 유럽이 아니잖아요. 유럽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동남아를 당연히 BYD나 CAT는 자국 중국이 최우선이고 나머지 투 트랙으로 가는 게 아시아, 중남미, 그 다음 순위가 유럽 정도인 거예요. 근데 유럽에 잘 팔리니까 공격적으로 진출하려고 했는데 실패 인정을 했다고요. BYD가 탑 티어인데 네. 막 50% 100%씩 막 성장해요. 근데 하이브리드에 조금 더 비중을 높일 게 그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BYD CEO가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거예요. 아, 유럽에 그렇게 공장 막 공격적으로 짓는 것도 여의치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BYD 점유율 급격하게 유럽에서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 이유가 지금 대기하고 있었던 유럽의 완성차들 있잖아요. 유럽은 당연히 자국차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스텔란티스, 폭스바겐, 르노, BMW, 아우디, 벤츠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 차들이 고가 차종만 만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1월달, 2월달, 3월달 데이터에 폭스바겐이 만드는 조금 저가차 있잖아요. ID3나 ID4. 네. 중저가에 포커스된 유럽 자국차가 판매량이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테슬라는 또 모델 Y가 아직 생산이 또 원활하게 모델 Y 주니퍼 신형 올라오면 그때 엄청 잘 팔릴 건데 왜냐면 중국에서 사전 예약만 20만 대가 넘었다고 하니까. 네. 근데 모델 Y 주니퍼 올라오는 동안 유럽의 자국 완성차들이 올라오니까 사실 BYD가 막 유럽에서 유럽 완성차들의 중저가 모델 나오기 전까지는 반짝했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러면 유럽에 공장을 지은 캐파가 BYD나 CATL이 LG 엔솔이나 삼성 SDI하고 비교했을 때 게임이 안 되는 수준인 거죠. 그래서 그것도 그 기사도 있어요. BYD가 원래 또 CATL이 독일에 아주 공격적으로 뭐 100기가와트시까지 네. 공장을 지으려고 했는데 유럽에서 반대가 있어가지고 또 그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의 미시간에 CATL에 들어갔다가 그것도 중단됐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라는 것도 완성차 매달 팔리는 거에 따라 좀 봐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도 명확하지 않다. BYD가 막 계속 막 유럽에서 막 50% 100%씩 성장할 정도로 유럽이 그냥 그걸 가만히 놔두지 않을 상황인 게 분명한 거고요. 그리고 삼성 SDI가 유럽에서 가장 사실은 포지션이 커서 삼성 SDI가 사실은 부진했는데 삼성 SDI 부진하는 동안에 어디가 엄청 많이 올라왔냐면 SK온이 진짜 많이 올랐어요. 판매량이. 네. SK온이 요새 아세요? 막 닛산이랑 계약 맺고 막 신규로 유럽 차들이랑 계약이 막 나와요. 15조짜리 계약 맺은 게 닛산하고 맺었거든요. 그래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소위 말하는 이 3사의 점유율 저는 그거는 또 다시 회복되는 국면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중국 비중이 조금 줄어들면. 일단 중국에 대한 뭐 CATL의 그 소위 말하는 뭐 나트륨 배터리가 막 엄청 상용화돼 가지고 막 네. LFP랑 삼원계를 다 잡아먹을 거 그거는 조금 너무 과장된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유럽에서 시장 점유율 줄어드는 거는 월별로 데이터 차이는 있지만 다시 유럽의 완성차, 유럽 자국의 완성차가 많이 팔리면 거기 배터리가 어디께 들어가고 어디 양극재가 들어가고 어디 음극재를 쓰는지 보면 국내 배터리한테는 좀 아직 기회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세 번째는 중국에서 진짜 충격적인 거는 CATL하고 BYD가 엄청나게 실적이 좋은데 네. 보조금을 빼면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빼면 얘네가 과연 흑자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게 퀘스천 마크예요. 상상도 못할 만큼의 보조금 조 단위로 줘서 회사를 어떻게 보면 막말로 인공호흡기 대주고 있는데 인공호흡기 딱 되는 순간 얘네가 자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고 있어요. 보조금에 대한 지원이 보세요. 예를 들어 전기차 그렇게 중국이 잘한다고 해서 엄청 지원했다가 중국이 어느 순간 야 그 보조금 AI 쪽으로 돌리자 원전으로 돌리자 우리 지금 원전 400기가 짓고 있잖아. 그러면 BYD나 CATL이 가뜩이나 유럽이나 미국에 공장 지은 것도 없는데 보조금으로 밀어내기 엄청 했는데 중국에서 보조금을 전기차 쪽이 아니라 배터리 쪽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돌린다고 생각하면 와 그거는 BYD나 CATL 박살날 수도 있겠다. 그냥 박살이 아니라 보조금 딱 중국 자국 정부에서 보조금 끊는 순간 진짜 개박살 날 수 있겠다. 근데 반면에 국내 배터리는 네. 와 너무 심각할 정도로 보조금 아예 안 주잖아요. 맞아요. 보조금 없이 그냥 자생했잖아요. 너무 대단한 거죠.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 사장이 직접 제발 이거 음극재 이거 가격 경쟁력이 게임이 안 된다. 5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 음극재 수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제발 이거 보조금지 지원해 주세요 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계속 미루고 눈치 보고 그냥 뭐 배째란 식으로 나오다가 얼마 전에 흑연 쪽 있잖아요. 네. 보조금 그게 나왔어요. 아. 여야 합의 그것까지 가서 아마 지원 방향으로 음. 나올 것 같으면 그럼 이제 흑연 쪽에 좀 게임이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우리나라 정부의 보조금 흑연 쪽, 응급제 쪽 지원을 받으면. 네. 그런데 이미 보조금 없이 자생했잖아요. 네. 한번 붙어보자. 보조금 없이 진짜 기업 대 기업으로 붙어보자. 그러면 상황은 또 모르죠. 상황은 또 모르고 LG엔솔이 진짜 잘하는 건 뭐냐면 지금 벌써 증명하고 있잖아요. 최고 기술력을 테슬라 스페이스 X에 납품하면서 베어로보틱스에 납품하면서 이미 어플리케이션을 다양화하고 있어요. 지금. 어플리케이션 다양화하고 있는데 당장 지금 상용화 들어가는 데서 포지션이 엄청 커지는 데가 어디냐고 보면 테슬라도 요번에 실적 1분기 실적 박살 났는데 딱 하나 좋은 게 ESS 에너지 저장 장치거든요. 네. 와 ESS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중국이 말도 못하게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에너지 저장 장치요. 85%래 중국 시장이. 와, 엄청나네. 미국과 유럽 그냥 다 그냥 중국 ESS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ESS 잘 되니까 CATL, BYD ESS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CATL, BYD 실적이 좋은 거죠. 그런데 그거를 뺏겠다는 거예요. 지금 일단 미국에서 올해 말까지 ESS 중국산에 153% 관세. 내년 1분기 26년도 1분기 때 173% 관세. 그럼 그런 순간 그냥 가격이 중국산 ESS가 가격이 박살나서 그 시장을 삼성 SDI나 LG엔솔이 야금야금 뺏어갈 수 있다는 거죠. 사실상 150% 관세 이러면 뭐 안 사겠다는 얘기죠. 그죠, 안 사겠다는 얘기죠. 실제로 데이터에서 나오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아마 그럼 그 ESS 시장도 누가 가져가냐? 가장 수혜는 파나소닉하고 LG엔솔이라고 봅니다. 탈중국. 근데 그거 미국만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유럽도 ESS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잖아요. 유럽 신재생 강국인데 신재생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력이 수급이 너무 불안해가지고 어딘가에 저장해놨다가 야간에 돌릴 때 써야 되고 그 에너지를 해야 되는데 ESS가 24년도에 1조 8천억이에요. LG엔솔 매출이 얼마인 줄 아세요? 30조가 넘잖아요. 근데 네. 1조 8천억이에요. 아 올해 2조 5천억으로 올라오고요. 내년에 3조 사이즈. 요게 그냥 다 앞에 숫자가 바뀌죠. 네. 1조, 2조, 3조, 27년 뭐 4조 5천억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비중 단에서는 10%밖에 안 된다. 아. 근데요 파나소닉하고 CATL은요 전체 매출에서 ESS가 차지하는 비중이 30% 40%예요. 그러니까 전기차 박살나도 ESS가 벌컥하고 남는 거예요. 그럼 ESS 시장이 얼마나 커질 거냐? 전체 전기차 시장은 예를 들어 850조라고 보면 뭐 1000조까지 얘기하는 데도 있으니까 850에서 1000조라고 보면 ESS 시장이 지금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 거나 보면 전기차 시장이 한 40%까지는 올라온다고 봐요. 그럼 850조에 40조면 몇 조죠? 320조 시장이에요. 네.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죠. 거기서 중국이 85% 잡고 있는데 그중에 절반만 삼성 SDI나 LG엔솔이나 SK온이 가져간다고 하면 또 다른 캐파가 완전 열리는 거죠. 긴급하게 애리조나 ESS를 돌려가지고 네. 그 생산 라인을 아주 유연하게 전환시켜서 폭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나마 삼성 SDI 많아야 봤자 16%거든요. 삼성 SDI는 내년 정도 되면 비중 20%까지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새로운 ESS라는 모멘텀이 있고 그거를 LG엔솔이나 삼성 SDI가 여전히 잘 하고 있다. 그쪽 ESS 중국 모멘텀도 뺏을 확률이 있고 실제 그게 숫자로 나오고 있다.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관세에 관련돼서 우려하는 건 이겁니다. 그 굉장히 합리적으로 봅니다. 관세가 결국은 전기차의 가격을 올려가지고 네. 전기차 수요를 둔화시킨다고 하는데 보세요. 지금 포지셔닝이 미국에서는요 전기차의 침투율은 9.7%예요. 10%가 안 돼요. 네. 저거 관세 올리면 무슨 차가 더 타격을 많이 받을까요? 휘발유차가 더 타격을 많이 받아요. 와. 휘발유차 가격 같이 올라가. 자, 관세 올릴 거예요. 전기차만 가격 올리고 휘발유차는 뺄게 이게 아니잖아요. 같이 올라가니까. 전기차, 휘발유차 같이 가격 올라가요. 근데 보세요. 전기차는요. 배터리 가격 박살나가지고 가격이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휘발유차 가격 올라가고 전기차는 전기차 자체 가격 경쟁력으로 가격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이 관세 때문에 자동차 가격 올라가서 휘발유차 가격 올라가면 사람들이 뭐야 그나마 싼 맛에 휘발유차 많이 고를 수 있어가지고 그리고 휘발유차가 더 디자인도 멋진 게 많고 안정적이어서 휘발유차를 택했는데
전기차 이 관세 때문에 가격 상승돼서 전기차 수요 둔화된다? 이건 논리적으로 너무 비약이 심해요. 네. 그쵸. 전기차만 가격을 올리는 게 네. 아니니까. 그리고 가장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게 야, 캐나다하고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거 그거 일단 90일 유예됐잖아요. 네. 근데 멕시코가 지금 가장 트럼프를 우쭈쭈 잘 달랜대요. 멕시코 그 대통령이. 그래서 그 부분도 저는 이거 또 유예될 거다 그렇게 보고요. 왜냐면 중국도 150% 때리겠다고 했다가 지금 50% 인하하는 걸로 또 얘기가 엊그제 나오잖아요. 낮추는 방향으로. 근데 그럼 관세 때문에 예를 들어 가격을 올렸다고 쳐요. 그러면 그거를 예를 들어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 퓨처엠이나 LG엔솔이 때려 맞을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전방 고객사들한테 가격 전가할 거라고 봅니다. 판가 전이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가격에 대한 부담을 온전히 국내 배터리 3사나 밑에 양극재 업체들이 떠안진 않을 것 같아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재미난 건 포스코 퓨처엠은 예를 들어 LG엔솔이랑 계약할 때 네. 아니면 완성차의 직납으로 계약할 때 그 계약을 맺었어요. 중장기 바인딩 계약. 그 바인딩 계약의 의미는 뭐냐면 어떤 중간에 이 가격 변화가 있을 때 그거를 전방 고객사 측면에 전개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레포트에 나오더라고요. 포스코 퓨처엠 예를 들어 포스코 퓨처엠도 그럼 뭐 예를 들어 관세로부터 얼마나 타격을 입냐. 우리는 중장기 바인딩 계약을 바탕으로 상당히 관세부터 제한적이다라고 그렇게 밝혔고요. 관세가 예를 들어 25%로 그냥 딱 확정이 됐다. 그럼 배터리 셀 업체의 생산 원가가 15% 정도 올라간다고 해요. 15%. 그럼 이 15% 원가 올라가는 거를 우리 배터리 업체나 그 밑단의 원자재 업체가 그냥 다 때려 맞는 게 아니라 이 중에 절반 이상은 전방 업체에 전이하고 우리가 뭐 반 정도, 7에서 8% 정도 부담할게. 그 정도 선으로 합리적으로 타협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럼 7, 8% 올라가는 거 이미 원자재 가격 박살나고 이미 가동률 50% 미만으로 떨어졌는데 그럼 그게 얼마나 숫자적으로 타격을 입을까요? 저는 그거는 이 관세로부터 영향 나오는 거는 멕시코 공장이 됐던 캐나다 공장이 됐던 캐나다는 또 그것도 있어요. USMCA 요 규정에 충족하면 관세 회피 구역으로 나올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좀 공부 차원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USMCA 요거 충족할 경우에는 관세 회피가 가능할 것으로 봐요. 캐나다는. 대표님 그러면은 지금 LG엔솔이나 삼성 SDI가 지금 수혜를 받을 것들이 좀 예상이 되는데 있죠. 네. 실제 주가 측면에서도 그게 좀 반영이 되고 있나요 이미? 일단 삼성 SDI는 유증을 때렸잖아요. 유상증자. 네. 2조를 때렸죠. 그 2조 3천억인데 줄였더라고요. 1조 7천억으로. 유증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주가 측면으로 보면 평균값이 마이너스 4%예요. 근데 이 마이너스 4%도 뭐 때문에 유지됐냐? IT랑 같이 하는 데들 있잖아요. 이런 데는 플러스예요. 솔브레인 플러스 났고요. 그 다음에 한솔케미칼 이런 거 다 IT 같이 하잖아요. 네. 플러스 났죠. 그 다음에 이제 대주전자재료가 뭐 김문수 테마라고 해서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대주전자재료 플러스고요. 그 다음에 LG엔솔 플러스예요. 25년도 1월달 들어서.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플러스고요, 당연히. 네. 그 다음에 이제 삼성 SDI는 마이너스예요.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23%. 상당히 오히려 관세에 대한 부분, 유증에 대한 부분, 실적 악화에 대한 부분이 주가에 상당 부분 녹여 있다. 네. 삼성 SDI 보세요. 고점 대비 78% 빠졌고요. LG엔솔 고점 대비 45% 빠졌어요. 그나마 LG엔솔이 선방하고 있죠. 네. 왜냐하면 삼성 SDI보다 훨씬 더 고객사가 다변화돼 있고 삼성 SDI보다 훨씬 더 가장 최근의 기술 트렌드는 물론 삼성 SDI가 하는 각형을 LG엔솔이 못해서 그 각형의 일부 물량은 삼성 SDI가 계속 독점적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지만 LG엔솔이 하는 게 뭐죠? 지금 가장 핫한 트렌드는 뭐예요? 테슬라가 하는 4680 원통용 배터리잖아요. 네. 그 원통용 배터리의 국내 탑티어도 아니고 글로벌 탑티어잖아요. 그래서 LG엔솔이 최대 수혜를 받는 거고 그리고 공장 규모가 게임이 안 되잖아요. 삼성 SDI 인디애나 공장 스텔란티스 거 스타에너지 이제 막 첨단 생산세 공제 받겠다는 거고 LG엔솔은 이미 지금 첨단 생산세 세액 공제만 올해 아마 2조 5천억 정도 사이즈고요. 내년에 아마 한 4조 넘을 겁니다. 그러니까 검증된 거죠, 그냥 LG엔솔은.